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죠. 그 하마스에 납치되어 있는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질 구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5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목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마스에 지금 납치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하마스, 그쪽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질 한 명 구출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 사람들 1인당 5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부부를 인질을 구해줬어요. 2명. 그러면 1000만 달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포상금을 이스라엘이 하마스 요원들에게 내걸었습니다. 자, 요 얘기 아주 흥미로운데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말의 징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생선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종말의 징조. 엄청나게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심해어. 깊은 바닷속에 산다고 해서 이제 심해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생긴 거는 약간 갈치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심해어가 샌디에고 인근에서 발견돼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안으로 표면으로 떠올랐지? 저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 이 심해어가 바다 위로 떠오르면은 종말의 징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그 일본에서는 좀 예도 좀 있긴 한데, 자, 흔히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 그 대형 심해어의 출현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최근 3개월 동안에 3번째나 목격이 됐습니다. 샌디에고의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샌디에고 북부의 해변 그랜드뷰 비치에서 10피트짜리 길이,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죠. 한 3m가 되는 길이의 대형 산갈치, 이게 이제 갈치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데 대형 산갈치 심해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수백 미터 밑에서 사는 그런 고기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 바닷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또 지난 8월에도 샌디에고 라호야 코브 해변에서 3.6m 길이의 초대형 물고기가 발견됐고요. 역시 심해요. 그리고 9월에도 샌디에고의 북쪽인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서 역시 같은 심해어가 죽은 채로 떠내려와서 이 연구실로 보내졌습니다. 자, 이 대형 산갈치 심해어는요, 수심 무려 1-20m도 아니고요, 1-200m도 아니고 무려 수심 900m 아래에서 사는 그런 심해어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900m, 거의 1km는 사람이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생선입니다. 최대 9m까지 길이가 자라고요. 그리고 왕관을 연상시키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심해어가 얕은 바다에 출현을 하면 지진과 쓰나미의 전조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비영리 단체 해양보호라는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011년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이 지진이 있기 바로 전해 2010년 겨울에 일본 해안에서 이 대형 산갈치,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심해어, 대형 산갈치 심해어가 최소 12차례나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3번이나 발견되니까 캘리포니아 주도 지금 떠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이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심해어가 해안에 떠밀려 오게 된다는 그런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위로 떠오른다. 이 물고기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자연 서식지를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등등으로 인해서 이 대형 산갈치 심해어는 지구 종말의 물고기, 둠스데이 피쉬, 둠스데이라는 게 이제 지구 종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둠스데이 피쉬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2019년에는 산갈치의 해변 출현과 일본 지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산갈치가 자주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해양 환경의 변화나 산갈치의 개체수 증가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느 분석들도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이 캘리포니아에도 조만간 큰 지진이 일어나려고 이런 심해요. 무려 900m 아래 바닷속 깊숙이 사는 그런 심해어가 해안으로 떠올랐나 하는 그런 불안감은 여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모쪼록 이런 가설은 제발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구출에 1인당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다라는 소식, 제가 처음에 잠깐 예고해드린 내용을 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네탄야후 총리는 이 교착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마스 요원 니들 중에 지금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좀 그런 사람들 잘 들어. 내가 니들 인생 바꿔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마스 요원, 당신들 누구든 인질을 구출해주는 사람, 그 요원들에게는 본인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탈출시켜 주겠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구출된 이스라엘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완전히 인생 역전이죠. 이렇게 되면 500만 달러가 아니라 이 하마스 요원들은 사실 뭐 500불만 있어도 생활이 엄청나게 바뀔 텐데 500불이 아니라 5,000불이 아니라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아니라 500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명당. 그러니까 2명 구출해주면 1,000만 불. 이스라엘은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는 인질을 만일 해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지만, 만일 인질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실제로 5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렇게 당신들은 500만 달러를 받고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하마스 요원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질을 억류 중인 하마스 내부의 어떤 배신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 작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해서 무려 250여 명의 인질을 납치해 갔었죠. 이후에 이제 여러 번 협상을 통해서 일부 인질들이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한 100명 안팎의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 지구에 억류 중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러시아 쪽 볼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무슨 전제 조건, 무슨 조건 같은 게 있겠지.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휴전 협정 논의에 조건을 내걸었는데 모두 러시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것. 그리고 둘째,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라라는 요구를 우리한테 하지 말 것 등입니다.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것. 요거는 이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전쟁의 명분으로 내건 게 그거였죠.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 가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함께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러시아 쪽으로서는 바로 이제 유럽의 어떤 군사력이 자기들 코앞에까지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돼. 한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가입하겠다니까 이제 전쟁의 명분으로 그걸 달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푸틴의 조건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의 여기저기 많은 부분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점령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내놔라. 바꿔 말하면 조금은 내놓을 수 있어. 그런데 상당 부분 내놔라라는 그런 요구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두 가지를 걸었는데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현재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자, 돈바스 지역의 80%를 점령하고 있고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르키우의 한 3% 정도 점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선거 유세 때 여러 번 밝힌 적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런 조건에, 이런 푸틴이 내건 이런 조건의 휴전 논의를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괜찮은데 하면서 우크라이나 빨리 나와, 빨리 휴전해 하면서 푸틴의 말을 무게를 실어주면서 과연 휴전을 하라고 막 강제로 밀어붙일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또 여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럽 쪽의 여론이 민감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당선인을 하더라도 푸틴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휴전을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내건 조건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다른 조건을 내놓을지, 그래서 반이 있고 과연 어떤 합이 나올지 이런 부분은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가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휴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관심이 가기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이 한 얘기죠. 선거 유세할 때 계속 한 얘기죠. 그렇게 공약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할 거잖아요. 관세를 매겨버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취임하기 전에 대거 중국산 물품 빨리빨리 사들이자라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11월 5일 선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종 당선 발표는 다음날 밤에 있었습니다.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피셜리 당선을 확인한 것은 6일 밤입니다. 6일 밤 되자마자 미국 내 많은 그 공장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갑작스럽게 대거 수입하는 그런 일들이, 소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일부 기업은 최대 1년간, 앞으로 1년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제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중국산 물품 재고를 좀 미리 갖다 놓으려는 것입니다. 관세 때려먹기 전에 빨리빨리 사놓자 이거죠. 실제로 그 스킨케어 제품 판매 회사인 미국의 베어 보타닉스,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제품을 갖고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일 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곧장 중국의 공급업체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제품을 대거 주문했습니다. 중국에서 또 각질 제거 장갑, 참 별거 수입 다 하죠. 미국 회사인데 중국에 이런 물품을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질 제거하는 장갑. 저도 이게 뭔지 써본 적은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장갑처럼 손에 끼고 이렇게 각질 있는 부분을 만지면 이제 각질 제거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산 각질 제거 장갑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미국 회사 주노드라는 회사 역시 1년치의 재고에 해당하는 무려 $50,000어치의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취임 전에 주문한 그런 제품들이 모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제발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그 중국 제품 사재기 현상은 아마도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또 다른 한 가지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미국 내 식료품 가격의 폭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이들 노동자들을 빼내면, 즉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빼내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농작물 생산을 포함해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불체자는 거의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약 한 20만 명은 식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축 도살하는 일, 한국에서는 옛날에 무슨 백청 그랬지만 요즘은 이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여하튼 가죽을 도살하는 그런 일서부터 해산물을 가공하는 일, 손질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깨끗하게 작업하고 따고 이런 일, 이런 모든 식품 관련된 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20만 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농업과 식품 가공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용 상승을 불러오게 돼서 다양한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단 며칠 만에, 단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해버리면 이 같은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가격이 막 올라서 미국 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성들이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왠지 창피하고 또 이를 공개한 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되고 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쪽에서 용기 있게 폭로를 하는 여성이 나온다면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피해자야. 라고 이제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건 이제 나도 그래서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요, 이 미투 운동이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각종 인사들의 내각 기용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 미투 운동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 당선인이 성추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반발에 싸움을 강행하겠다. 그런 반발에 대해서 나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현재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공화당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숙소에서 성폭행했다라는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의혹 제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추문 의혹이 있는 사람들 지명한 것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길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탁 쓰더니 그 기자를 노려보듯이 쳐다보면서 No!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여성들의 그 미투 운동이 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추문 의혹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간의 관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이 사람도 20여 년 전에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이 지난 여름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경우도 지난 6월에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 8명으로부터 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8명은 일론 머스크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놓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외설적인 농담을 수시로 퍼부으면서 이 직장이 아니라 마치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이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처절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자유스럽지 않죠. 절대로. 무려 20여 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라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고요.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예로 패션 칼럼니스트 이 진 캐럴이 제기한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배심원단은 그 성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500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의혹의 당사자 본인들에게 이같이 엄청나게 큰 권력이 주어지게 됐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난 수년간 나라를 휩쓸었던 여성들의 미투 운동의 미래도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투 운동도 문제지만요, 지금 연방의회에서는 여성들이 화장실 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사상 첫 트랜스젠더 의원으로 선출된 세라 맥브라이드 하원 의원 당선인이 있는데요, 이 당선인이 여자 화장실을 못 쓰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공화당 소속 여성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맥브라이드 의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당선인입니다. 자, 지금은 여성으로 당선됐지만 원래 태어난 건 남성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자,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낸시 메이시스 하원 의원은 연방의사당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이 트랜스젠더 여성 의원이 쓸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조치를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그 맥브라이드 당선인이 여성을 위한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 화장실, 여자 라커룸, 여자 탈의실 다 들어가면 안 된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면서 아주 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극우파로 꼽히고 있는 이 메이스 의원은 맥브라이드 당선인은 남자다라고 아예 못 박으면서 구역질 나는 좌파가 우리 여성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게 정말 지겹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에 이런 기조죠. 출생 당시에 갖고 있던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발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당 화장실에 출입하기 전에 그러면은 뭐 알몸 수색이라도 받으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박하고 있는데 그 낸시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맥브라이드 의원은 그 뭐 들어가기 전에 뭐 알몸 수색 해라는 얘기야? 뭐 맥브라이드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럼 뭐 알몸 수색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낸시 의원은 뒤에 대해서 뭐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남성으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맥브라이드 당선인은 1990년생으로 아메리칸 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2년에 교내 신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서 본인은 사실 트랜스젠더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는데, 자, 앞으로 이 맥브라이드 의원이 연방 의사당에서 화장실 갈 때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기 걱정되기도 하고 아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원이 화장실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관전 포인트를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여성들에게 좀 힘이 되는 멋진 소식도 있어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인 여성 멋진 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여성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요, 미국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라면서 무려 3천만 달러의 통 큰 기부를 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미셸 강 회장이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미국 축구협회의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기부이자 여성의 미국 축구협회 기부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미셸 강 회장의 기부금으로 유소녀 선수들의 경쟁 기회를 더 확대하고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축구협회 신디 팔로우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셸 강의 이같이 통 큰 선물은 미국의 여성 및 유소녀 축구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여성 선수, 여성 코치, 그리고 여성 심판을 포함한 우리 여성 축구계의 여러 세대의 여성 및 유소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미셸 강 덕분에 우리는 여성과 유소녀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셸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고 또 간과되어 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성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경기장 안팎에서 여성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강 회장은 한국에서 오래전에 11대 그리고 13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권익 신장에 크게 이바지한 그 이윤자 전 국회의원의 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재학하던 지난 1981년 유학으로 미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국에서는요, 복권에 당첨돼서 31억 원을 받은 여성이 사치스러운 생활 끝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은 부모한테 얹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끝소식으로 요거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54살의 영국의 라라 그리피스라는 여성은요, 대학교에서 만난 로저라는 남성과 지난 1997년에 결혼해서 첫째 딸 루비 를 얻었습니다. 당시 라라는 예술교사, 남편은 IT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2005년 10월 영국 최초의 온라인 복권이 있었는데 그 온라인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만 파운드, 달러로 약 한 240만 달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라라는 새벽 2시 30분쯤 남편 로저가 자신을 막 깨우더니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까 당첨금이 180만 파운드라고 써 있었답니다. 자기들이 산 그 복권 옆에.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결국 복권 운영사를 통해서 당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 부부는 바로 다음날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요. 바로 호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로의 여행, 거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여행하려면. 두바이에서 호화 생활하면서 오래 막 여행 다니고 하고, 또 미국에 가서 플로리다에 가서 막 여행 다니고, 프랑스 등등등 뭐 여행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또 런던 외곽에 있는 60만 달러짜리 집을 또 당장 캐시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운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권 당첨 5년여 만인 지난 2010년 12월 부부의 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0만 달러,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올 캐시 주고 산 그 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가족은 모든 세간살이를 잃었습니다. 입을 옷 하나 남아있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탔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들은 8개월간 호텔과 또 라라의 어머니, 친정 엄마 집에 가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얹혀 살았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시작된 그 화재의 원인은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딸 키티는요, 당시 그 화재 때문에 현재까지 심각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집을 어느 정도 수리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라라에게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거액의 로또 당첨이 됐을 때는 부부 사이가 돈독했지만 이런저런 사건으로 돈을 다 탕진한 이후에는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이혼 전 절차가 모두 다 마무리될 그 무렵 그 많던 자산은 단돈 한 푼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바닥이 났다라고 라라는 말했습니다. 라라는 로또 당첨 당시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남편과 함께 단 한 번도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며 로또에 당첨이 돼서 잠깐 동안 호화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집과 사업체를 비롯해서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라라는 병에 걸려서 체중이 한 38kg밖에 안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라는 완전한 재앙이었다. 로또 당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재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라라는 2명의 자녀를 다 데리고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얹혀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또에 당첨될 당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이 라라의 얘기가 저는 기억에 남네요. 커다란 행운도 중요하지만요. 그 큰 행운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찾아와 주는 것.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행운이 찾아와 주는 것. 그게 진정한 행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미국 속담이 이 대목에서 떠오르네요. 그 속담은 이겁니다. You will be lucky when you are ready.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행운을 얻을 것이다. You will be lucky when you're ready. 오늘 이 대목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가 평소에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 미국의 속담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되새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